아, 제 여러분 이 영화 10개입니다. 영화 10개 다 보셨죠?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아마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벤허부터 해서 쭉 몇 개 중에 하나인데, 영화 10개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종살이 하던 거를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집트 파라오가 무릎을 꿇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이쪽이요? 지금 딱 좋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제가 오늘 하다 보면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앞에 홍해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 군대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를 다 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그대로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으로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누가 봐도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죠? 400년 종살이를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으로서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화가 끝나지 않는 걸 압니다. 그렇죠?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40년간 광야 생활을 유리방황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영화가 여기까지 와서 엔딩 크레딧이 올리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다시 그 후손들이 그대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여기서 엔딩 크레딧이 올리면 또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영화를 어느 시점에서 엔딩 크레딧을 올려야지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화려한 교육사업자로 성공했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여전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공한 듯 보일 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결국은 인생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죠. 제가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를 좋아하는데, 어차피 인생 관뚜껑 못 박히는 소리 들어봐야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 광야 같은 삶을 그래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숫자 17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중간중간 하더라도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저는 불교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다른 종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인문학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서양의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문학의 최고의 고전을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종교 경전으로서가 아니라 최고의 인문학 경전으로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100살 이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최하 100살 넘어야지 이제 조금 사람 대접받습니다. 노아가 120살 때 배 만들라고 지시받고요. 무드셀라가 969살. 그러니까 100살 이하 사람들은 성경 처음에 읽어보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처음으로 성경에서 10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구체적인 나이까지 언급이 돼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으로 그동안은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젊은 사람, 그것도 10대의 스토리가 첫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뭐요? 카인과 아벨. 카인과 아벨은 10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정확히 나이도 없고, 카인이 아벨 언제 죽였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모르시죠? 예? 사무엘? 무엘이? 그건 너무 많이 가는데. 사무엘이 아니고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나이 그리고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게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대 때 성경에서 언급된 첫 기사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책을 쓰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금까지 썼던 10권이 넘는 일기장을 쭉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과연 나는 10대 때 어떻게 보냈으며 무슨 꿈을 꾸고 살아왔고 난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에게 제 일기의 몇 페이지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나는 10대 때 어땠을까? 잘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예. 이번 시험 잘 치러 부모님께 효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참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험 잘 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시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저희 초등학교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길만이 효도하는 길이면 나 자신을 위한 길일 것이다. 머리 한번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몸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효도하고 나 자신을 위한 방편일 게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10대들이요. 연예인 좋아하는 것 같고 뭐 노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들 여러분의 자녀들 10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제가 뒷모습 보면 사랑했던 소녀가 없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녀를 다시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서 정연이라는 여자애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말 한마디 못했던 여자애인데 제가 되게 짝사랑했었어요. 걔가 안 보였다고 일기장에 구구절절 썼던 내용입니다. 사춘기죠. 오늘 첫 일기 첫머리에 오늘 하루 종일 감사드리고 기뻐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하하. 오늘 드디어 교회에서 정연이를 봤습니다. 제가 정연이라는 애는 제가 지금까지 말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제가 나이가 40이거든요. 하고 놀란 것은 제가 나이가 40이라서 놀란 겁니까? 아니면 근데 너무 보고 싶은 친구예요.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 첫사랑도 아니라 그냥 혼자 좋아했던 사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 쓴 겁니다. 시 중간중간에 그래도 빨리 넘기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제 일기장에 보면 시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치르는 중이라 눈코뜰 새 없이 바빠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성경시험을 본다고 해서 성경시험 공부까지 하지면 안 됐다. 제가 당시 충영교회를 다녔는데 중간고사 기간에 교회에서 성경고사까지 만들었어요. 참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참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또 하나는 재밌는 일인데 참 창피합니다. 저녁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또다시 내 앞날에 대해 의논을 했다. 육사를 가느냐 아니면 탤런트로 전향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어머니 아버지 눈치를 보니 탤런트보다는 육사를 더 원하는 것 같았다. 저도 연예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연예인 탤런트 되고 싶어 했고 여러분들 몇몇 웃는 분들의 그 웃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또 하나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로 하는 지금 필요로 하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세요. 대통령은 직선제였던 것 같아요. 투표권도 없으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좋겠다. 지금 10대 애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대 애들이요. 지금 한참 사춘기죠. 한쪽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한쪽에서는 나라 걱정도 많이 해요. 또 나도 5, 6년만 있으면 성인으로 대우를 받게 되고 군대도 가고 참 꿈만 같지만 앞으로 닥쳐올 내 미래다. 나한테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1985년 11월 3일 중학교 1학년인데 영어를 읽기 쓴다고 날짜만 썬데이 노벰버 1985년 11월 3일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자 그러나 후반전 결승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이겨 우리나라는 32년 전 스위스 본선 진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다. 이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죠. 그렇죠?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들어간 그날 제가 일기 쓴 겁니다. 그날 제가 일기 썼어요. 감격에 겨워서. 그리고 나서 뒤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가장 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나는 외쳤다.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 한번 딴 거 가지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85년도입니다. 우리나라 아직 아시안게임도 하기 전에 올림픽도 하기 전 정말 못 살 때 그때 제가 저렇게 외쳤습니다. 또 하나 좀 재밌는 건데 85년도 10월 29일 날 내 글씨는 비교적 잘 쓰는 편이라 할 수 없다. 고민 끝에 얻은 결론 하나 이제부터 펜글씨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펜글씨 교본을 사와서 펜글씨를 시작합니다. 제가 글씨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뀝니다. 지금 왜 웃은 거죠? 지금 왜 웃은 거죠? 웃겨? 예? 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저 처음인데. 아, 이거 지금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써왔다. 난 한낱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써왔다. 이제부터는 내 친구들에게도 떳떳이 우리 아버지를 자랑해야겠다라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스티비 원더의 모습이 나올 땐 참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우리 아버지도 맹인이지만 그래서 나는 맹인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난 그들의 고통을 잘 안다. 나는 스티비 원더가 상 많이 타기를 바란다. 여러분 스티비 원더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맹인 팝가수, 시각장애자 팝가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기에서 보다시피 어렸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자랑하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맹인 가수인 스티비 원더 가수가 나오면, 시각장애자죠 지금은, 굉장히 마음을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시각장애자 안마사였습니다. 아버지도 시각장애자 안마사였고 어머니도 시각장애자 안마사였어요. 아버지께서는 48년생인데 6.25 때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3살, 4살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에 눈병을 앓아서, 갓난아기죠. 그대로 실명을 하셨습니다. 8남매 중에 차남이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각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더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안마를 해서 먹고 살거나 그마저도 못하면 거린이 되는 게 시각장애자의 삶입니다. 8남매 중에 차남으로서 둘째 형이죠. 항상 형제들의 수발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어디 갈 때도,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빨리 결혼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수발을 들게 하려고 할아버지께서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23살에. 그래서 같은 시각장애자 안마사하고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접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와는 곧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저를 혼자 이제 맹인 시각장애자로서 혼자 저를 이제 젖동량을 하면서 키우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있어서 당시 이제 시각장애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각장애자들은 라디오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창이고 스승이고 벗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당시 라디오를 통해서 결국 세상 이야기를 듣고 음악도 듣고 친구처럼 지내셨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을지로에 사는 시각장애자 안마사다. 나는 친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각 어떤 여자가 그 라디오를 듣고 뭐에 홀린 듯이 집에서 일하는 여자분이랑 같이, 집에서 일하는 언니랑 같이 물어물어 그 아버지 집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손님이 오시니까 양복을 받쳐 입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군만두 하고 짜장면을 시켜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 여자분은 안 드시고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왜 한 분은 안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 먹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안 보이지만 다 압니다. 한 분은 안 드시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애딸린 시각장애자 안마사 이혼남 젊은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저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어머니는 용모도 단정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미인이었습니다. 어디서나 선자리가 들어왔었는데, 저기가 지금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이게 지금 결혼 사진입니다. 제가 있을 때죠. 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라는 것을 27살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당연히 저의 생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접니다. 그리고 바로 제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동생은 이복 동생입니다. 이게 제가 살았던 단칸방입니다. 여기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저 해맑게 웃고 계신 분이 어머니,
저하고 제 동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맹인 안마사들 3명, 그리고 맹인 안마사들 길 안내해주는 바보형. 그래서 총 10명이 저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벽지가 안 돼서 이렇게 세멘트 종이로 이렇게 그 백지를 만들던 집. 이 집이 제가 이제 5학년 때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사간 단칸방 집은 그나마 연탄 보일러가 되던 집입니다. 여기는 연탄 보일러도 안 되던 집이에요. 을지로 사가에 아주 조그만한 허름한 7평수가 10평이 안 되는 집에서 10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시각장애자 안마사였습니다. 여기는 나무를 떼야 됩니다. 나무하러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나무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울 한복판에서 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책을 몇 권 가져올 거 그랬네요. 이거 지금 질문 퀴즈 내가지고 맞춘 분한테 한 번씩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너무 준비를 안 했네. 자, 서울 한복판에서 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선물이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하시죠. 자, 1번 남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온다. 2번 나무꾼한테 나무를 산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1번 남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요? 2번 나무꾼한테 나무를 사요? 둘 다 틀렸어요. 네? 한강에, 예? 한강 강가에서 주워온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면 답을 맞추실 줄 알았는데 가로수를 뜯어와 막. 예. 공사장. 정답은 재래시장에 가면요,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나무 박스, 그렇죠, 나무 박스가 다 박스가 나무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종이 박스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나무 박스로, 나무 괴짝으로 사과며 과일이며 굴비며, 기억나시죠? 그거 주워왔어요. 그 학교 마치면 저는 재래시장 갑니다. 중부시장 당시에 가서 나무 괴짝들 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한쪽에다가 나무를 잘 장만해서 겨울철엔 그걸 뗐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어제는, 예, 좀 꺼주시고. 어제는 미국에서 날 후원해 주시는 세슬러 박사께 편지를 보냈다. 정기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시설에 비해서 저게 지금 되게 조도가 낮은 거네요. 저는 초등학교 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미국에서 저를 후원해 주는 돈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 왜 뭐 IT라든지 이런데 뭐 연예인이라든지 우리가 뭐 자매결혼 맺어서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에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저희가 옛날에 그걸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저희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미국을 비롯한 당시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의 IT 같이 후진국 아닙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70년대, 80년대 아주 못 살 때. 그래서 후원을 해주는데 그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중에 장애인 자녀들은 더 못 사니까, 더 극빈층이니까 후원을 해줬어요. 그 박사님이 세슬러 박사였어요. 근데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다. 뭐냐면 이번에 IT 이게 났을 때 연예인들이 그 자기 자매결혼 맺은 애한테 편지 온 거 가지고 막 우리 애가 편지 보냈다고 막 살아있길 바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애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발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보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당시 분기에 한 번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써서 그쪽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이분입니다. 이게 뒷면에 보면 7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7살 때. 그러니까 33년 된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찾을 겁니다. 박사님 보내준 돈으로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한국의 교육사업자가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나랑 거의 동갑이에요. 미국에 나랑 같은 나이로 아마 있을 거예요. 앤디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이 사진을 제가 33년 동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찾을 겁니다. 근데요, 제 일기를 편집 없이 영상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편집 넘기면 그냥 편집 없이 보는 거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일기에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자, 단칸방에서 시각장애자 안마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고무방도 없고 학교 끝나면 나무하러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게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매달 미국에서
보내주는 당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편지를 보냈어요. 정기적으로 보냈어요. 저거.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제가 부모님께 받은 훈습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감사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광림교회 24살에 전도 집사가 되셔가지고 마리아 여전도의 초대회장이 돼서 7년 내리 회장을 하셨어요. 시각장애자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저 광림교회가 압구정동의 광림교회, 그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시각장애자 안마사를 남편으로 지아비로 모시면서 교회 다니면서 항상 교회에서 리더가 되셨고 마리아 여전도 회장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나라에 감사하고 대통령께 감사하고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항상 감사했어요. 아버지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자들하고 밥을 한번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고기 반찬은 1년에 2번 먹는 게 다였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안마원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안마 시술소가 있어서 안마받는 사람 그런 안마원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 아버지 했던 안마원은 맹인 안마사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자 안마사들하고 같이 합숙하다시피 그냥 같은 방에서 살면서 호텔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안마를 원하면 전화를 하면 가서 안마해주고 돈 몇 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출장 안마입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죠. 안마가 일이 있으면 가서 안마해주고 와서 그 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식구가 고기 반찬을 먹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늘 정부미 혼합국, 당시에 20kg에 9,000원이었던 정부미 혼합국에 김치에 국이 다 했어요. 근데 이 맹인 안마사들이, 시각장애 안마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렇죠? 허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마 한번 해보세요. 1시간만. 1시간 동안 사람 한번 주물러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그 칼로리 섭취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고작 칼로리 섭취라는 거는 보리밥에 김치 쪼가리에 국이었어요. 단백질 섭취를 못하고 열량 섭취. 그러니 식사 시간 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보리밥이. 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시각장애자 안마사 4명, 아버지를 포함해서 하고 우리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을 못 보는 분들하고. 얼마나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겠습니까? 그렇죠? 허겁지겁. 국물을 흘리고 반찬 흘리고 밥 숟가락 밥풀 묻은 거로 국 들어가고. 그게 저의 삶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최극빈층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장애인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은 방에서. 근데 저는 항상 일기장에 감사한다고 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팔자로 생각하고 그냥 급살마였다고 하는 심장마비 또는 팔자라니 생각하고 풍마전,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의학적으로 다 규명이 되고 전조 증상이 있고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마비 같은 거 옛날에 급살맞을 팔자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진단 해보면 심장에 혈관이 막힐 것 같으면 스텐스 집어넣어서 심장마비도 다 예방을 하고, 또 추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뇌일열,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뇌과학들이 발달하면서 뇌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뇌에는 세망신경계라는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피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1초에 1억 개가 넘는 신경 펄스를 분류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2003년 7월 21일 점심 먹은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008년 9월 32일 저녁 반찬 기억하세요? 이런 9월 30일 기억 안 나시죠?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자친구랑 첫 키스한 날 장소 기억나죠?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사건, 자기 군대 입대한 날, 제대한 날, 그날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은 기억나요. 그게 뭘까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기억하고 학습하는 게 우리 뇌의 기능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매끼 먹은 거 기억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컴퓨터죠.
2008년 6월 20일 날 먹은 점심, 저녁, 그날 입은 옷 기억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경 펄스가 들어오냐면 1초에 1억 개가 들어온답니다. 보세요.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딱 보잖아요. 이게 카메라 관광 렌즈로 따지면 이게 몇만 화소짜리 정보가 들어오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들리는 소리, 이렇게 웃음소리, 뭐 느낌, 온도, 지금 이게 엄청난 게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 새망신경계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잃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의미 있는 것들만 기억하고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망신경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예? 뭘 것 같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예. 답을 보고도 그러세요. 80%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랍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뇌로 들어가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자신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자, 감사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이 사람은 감사할 조건만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다 버려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감사할 조건만 딱딱딱 찾아요. 실제로 그리고 감사할 것들만 찾아내고 감사할 일들만 생기게 돼요. 반대로 불평불만하잖아요.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친구 탓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남 탓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남 탓할 조건만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뇌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DNA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딱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죠? 뭘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제가 이거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라도. 자, 성경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 흔한 빛도 없던 시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듣는다고 말을 할까? 누구 들으라고 말을 한 거야 도대체? 빛이 있으라. 그 말하는 빛조차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의미 있지 않습니까? 신이면 생각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누가 듣는다고 말을 했을까요? 신도 무에서 유를 만들 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안마원 이름은 신신안마원이었습니다. 새신자 믿을 신자 써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상호였는데요. 제가 원래 이름은 기업이었습니다. 이름을 제가 개명을 한 겁니다.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책을 사서 보세요. 저에게도 사춘기가 왔습니다. 저렇게 감사하면서 생활 했지만 저에게도 이제 사춘기가 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점점 쇠락할 것이다 어느 것 같습니까? 예? 여기는 정말 리액션이 안 되네요. 최 대표님 여기 리액션 너무 안 되는데요. 다들 점잖하시는 분이셔서. 자 1번 시각장애인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더 나빠질 것이다. 나빠지겠죠. 왜 나빠지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자 안마하는 일이 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안마라는 건 평생 할 수가 없어요. 자, 안마사들이 대부분 10대 때부터 안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아실 거예요. 행군 많이 하면 나중에 관절 나가는 거 아시죠? 특전사라든지 공수부대.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마디를 10대 때부터 안마하면서 이게 지압하면서 하면 대부분의 안마사들은 40대 후반만 되면 손가락 마디에 관절이 신경통해 가지고 손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자, 평생 안마로 먹고 살던 사람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요. 뭐 합니까,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예? 할 게 없다고요? 예? 대답을 하시든지 웅얼웅얼 대지 마세요. 제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제가 진담입니다. 저기 안마사 시각장애자 학교 지금은 이제 옛날 시각장애 옛날 맹아학교였어요. 맹아학교에서는 찬송가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찬송가를 왜 가르쳤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렇죠. 구걸하라고. 필수 코스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맹학교 다닐 땐 그랬대요. 자, 안마사들이 안마하다가 힘 빠지면 뭐 안 먹고 삽니까? 그냥 거린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이치예요. 나라가 그 당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해주는 게 없는데. 맹인이라고 시각장애자라고 해주는 거 있습니까? 진짜 없어요. 몸이 천이면 눈은 900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시각장애자들은 극히 열악한 신체 조건과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장남으로서. 점점 더군다나 출장 안마일이라는 건 점점 사양산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좋은 안마 실소들이 생기면서 누가 그건 출장 한번 저런 열악한데 전화해서 안마사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자, 가업은 점점 쇠락할 거 뻔하고 아버지는 점점 연세가 들면 뭐 해 먹고 살까? 실제로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뭐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버지 친구분 중에 두 분 다 시각장애자 부부였는데요. 결국은 두 분이 안마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하철에서 거린을 나가셨어요. 그 집 아들이 저랑 나이 또래가 똑같은데 홍익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온전한 정신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지하철에서 거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저처럼 철부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아버지가 그러든 말든 저는 저가 철딱서니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못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수용됐다는 얘기까지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대부분 시각장애의 삶이 이렇습니다. 사춘기가 왔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삶이. 맹인들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것도 싫고 공방도 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싫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것도 싫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사춘기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량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불량 친구들도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을 수 있는. 예. 저기 계속 웃으시네요. 저기 그래서 주말이면 이제 그 당시 제가 양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양종고등학교가 서울역에 있다가 지금의 목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저는 서울역에서 1년 다니고 목동 신교사에서 학교를 졸업한 세대인데요. 이제 서울역에서 학교 마치면 명동 가가지고 명동에 들어가서 맥주를 마시네요. 그 당시에는 명동 들골목의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술 주는 데가 있었어요. 예, 술 마시고 다 공부해서 뭐 하나 막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반에서 곧장 공부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반에서 항상 한 1, 2등을 했었는데 성적이 이제 20등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부르세요. 지금도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기어봐.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김치 쪼가리에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건 기업이 너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니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펑펑. 저도 펑펑 울고 어머니도 펑펑 울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또 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특별한 부모님을 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대호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돌아온 건 몰매, 배신자라고 끌려다니면서 이제 맞았어요. 온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가 그때 드린 기도를 제 인생의 첫 기도라고 생각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펑펑 울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부잣집에 태어나달라고 했습니까? 좀 정상적인 가정에만 태어났어도 좀 일반적인 가정에만 태어났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너무 내 처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펑펑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가의 꿈을 갖게 됐습니다. 야,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나중에 내가 사업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회사명을 지어야지. 그래서 제 원래 이름에 제가 그토록 버리고 싶었던,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었던 가난의 상징, 장애인의 상징,
극빈층 삶의 상징, 천민의 상징이라는 안마원 집 이름을 제가 붙입니다. 기업신신. 나는 이제부터 기업이가 아니고 기업신신이다. 내 평생 힘들게 나를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기업신신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영문 이니셜을 따서 KYSS를 땁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키스가 되니까 제가 이걸 카이스라고 이제 발음합니다. 그래서 한국 카이스. 내가 만든 이 카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걸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부강하게 만들어야지 해서 일본보다 앞선 C로 제가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카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6월 달에 당시 정일학원이면 종로학원과 더불어 양대 명문체육사 학원이었습니다. 근데도 4명 중에 1명 가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것도 점수를 20점씩 낮춰서 가는데도. 그때 저의 그 절망감. 와, 정말 과연 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갈 수 있을까? 얼마나 그렇죠? 근데도 항상 시간 가는 게 즐거웠어요. 제가 2월 15일 날 들어가서 3, 4, 5, 6 처음에 2월 15일 날 들어갔을 때 정일학원 A7반 문과반 120명 정원에 제가 40등 했습니다. 딱 40등. 2월 달 들어가서 3월 달에 본 시험에 3월 달 본 시험에 40등. 4월, 5월, 6월 3개월 만에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3개월 만에 네? 10등. 그렇죠. 그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3개월 만에 1등을 딱 해요. 왜 1등 했겠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입니다. 자, 다 공부 잘하게 생겼죠? 다 주변에. 전부 다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제가 3개월 만에 1등 해가지고 재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게 됩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께서는 제가 ROTC로 군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장교로 군생활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도 싶었고 제가 사업가의 꿈을 가지니까 리더십을 키우고도 싶었고 뭐 또 아버지께서 6.25 때 눈을 잃었던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장남이 멋있게 장교로 군생활을 하는 것도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고 제가 ROTC로 군대 임관을 합니다. 대학을 잘 마치고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백마부대의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게 소대장 때, 이 당시 팀 스피릿 훈련 때 제가 이제 소대장 때 찍은 사진이고, 여기 이제 제가 중대장 할 때, 본부 중대장 할 때 대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군생활 하는 사진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죠. 여기가 바로 파주 금촌입니다. 백마부대 30연대 3대대가 주둔하고 같이 지키는 곳입니다. 지금 파주 금촌.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생각한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킨 곳인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오시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을 대학 보내시고 진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밤낮으로 안마하러 다니시면서 주로 안마 출장 안마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는 안마하고 새벽에 술 맞으면서 낮에는 신학대학 가셔서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제대를 하고 삼성을 다니고 지금 홈플러스죠. 당시 까르푸 본사 바이어로 한참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기어봐. 예. 아버지가 땅을 샀다? 예? 아버지가 땅을 사요?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 땅을 사요? 아버지께서 나중에 목회자의 꿈을 위해서 평생을 모은 돈이 당시 현금으로 1억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보리밥에 김치만 드시면서 빵 한 조각을 끼니를 때우면서 모은 돈. 그래서 땅을 샀어요. 어디 땅을 샀겠어요? 예? 그렇죠.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맥을 짚으셨어요. 어디 사셨는데요? 파주 금촌 땅을 샀다 그러신 거예요. 예? 당시 평당 70만 원인가로 아마 산 걸 알고 있어요. 99년인가 이죠. 그래서
당시 살던 광희동의 단칸방 집을 팔아서 제가 돈을 전세금을 보태서 교회를 짓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파주 금촌에 있는 우리 아버지 교회 건물입니다. 하나교회. 파주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이게 하나교회 봉헌 예배입니다. 2002년 6월 15일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드디어 제가 감사 인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의 꿈을 드디어 이뤘어요. 남들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천년에 신학 공부하고 맹인이 두 아들 다 대학 보내고 어느 천년에 교회를 지어서 목사가 되냐 그래서 했어요. 금촌이 신도시가 됐습니다. 파주 신도시 아시죠? 땅값이 10배가 뛰었어요. 지금은 수십억 합니다. 저희 팔남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가난했었어요. 지금은 팔남매 중에 저희가 제일 부자예요. 그 조카,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480억 규모의 사업체 사장이 됐고 CEO고 아버지는 목회자 꿈을 이뤘어요. 저희가 친척들 모일 때 제가 딱 뜨잖아요. 친척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나타나면 사촌들이 싫어해요. 준엽이 형을 봐라. 준엽이 오빠를 봐라. 제가 그 유명한 엄친아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애들이 싫어해요. 야, 준엽이 형 좀 봐.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승기 마음을 잘 알아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 찍는데 제가 이거. 저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종잣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1년간 매달린 끝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사업 계약서를 따냅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꿈을 이룬 2002년 6월 15일 2달 지나고서 2002년 8월 15일 음력으로 7월 7석 제가 EBS랑 맺은 계약이 조그맣게 신문에 단신으로 실립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신문 기사로 제가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접니다. 제가 만든 영어 프로그램으로 EBS 브랜드를 달고 나와서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기반으로 강남, 분당, 송파에 고급 어린이 영어 학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제가 만든 영어 학원이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서 상도 받고 저는 중앙일보 프리미엄의 교육 섹션에 제가 영어 교육 관련해서 매주 칼럼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름이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삼성네트워크 대기업이랑 같이 당당하게 공동으로 영상전화 영어 사업을 뛰어들게 되고요. SK텔레콤의 라이브 온 잉글리시 모바일 프로그램 공급자로도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업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지자체, 교회 또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육센터, 국제교육센터 사업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게 저희가 만든 군포 국제교육센터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저희 회사입니다. 이쯤에서 원래 박수가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리액션이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강연하면서. 제가 제 사업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쓰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엮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나왔고요. 내 심장은 멈추지 않는 엔진이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지은 겁니다. 제가 열심히 썼는데요. 나름대로 2달 만에 4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세 이제 들어간다 그러고 열심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출판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CEO가 된 가난한 시각장애 안마사의 아들 2천만 원으로 480억 사업체를 일구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진짜 싫다. 대표님 이래야지 책이 팔립니다. 대표님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이 돼주세요. 막 이러는 거. 그 주간은 말을 조곤조곤 해요. 주간이 대표님 결국은 자기가 다 이겨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졌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진짜 개천에서 용난 것 같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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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아니요예요. 그렇죠?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 것 같다고요? 저는 제 자신을 개천에서 용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부자였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개천이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개천에서 용난 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 필리핀에 차관을 얻으러 갈 때 필리핀 대통령이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던 나라. 기술자가 없어서 필리핀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장충체육관을 지었던 나라. 가진 거 없고 자원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기술도 없어서 몸으로 가서 때우면서 광부로 가서 일하고 중동에 가서 모래사막에서 일하고 월남전에 피 흘리면서 했던 나라.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됐던 나라. 북한보다 못 살던 나라. GDP 규모로 100위권 바깥에 있던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드릴까요?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10입니다. 남북한을 합쳐봐도 84위예요. 인구는 세계 25위. 그런데 우리가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고요. GDP 규모로 세계 14위고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가지며 문맹률이 1% 미만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IT는 그 높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요.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자기네 나라, 자기 브랜드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가 세계에 몇 안 됩니다. 조선 선박기술 세계 1위. 고속전철을 만든 나라가 세계에 4개밖에 없어요. 가전기술 세계 2위. 알다시피 우리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렇죠? 철강 생산 세계 5위. 특허 출원 세계 6위에 발명되고 원자력 기술이 이제 세계 5위입니다. 핵 원자력 강국입니다. 우리나라 군사가 세계 6위에 랭크됩니다. 휴먼 로봇 기술 세계 4위. 외환보유고 세계 6위. 의료기술이 세계 4위. 교육열 부동의 세계 1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웃을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자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DNA 속에 들어있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발표한 종합국력으로 우리가 세계 9위예요. 자, 누가 개천에서 용났습니까? 접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개천에서 용났어요. 그걸 몰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1000년 동안 농경사회를 겪고 200년 동안 산업화 시대를 겪고 이제 20년, 25년 동안 정보화 사회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업화된 게 200년밖에 안 돼요. 산업화를 통해서 공장 근로자가 되고 서비스 산업의 근로자 된 게 2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정보화가 된 게 25년. 이제 앞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후기 정보화 사회, 꿈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이 출시가 됐죠. 아이패드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인류는 후기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꿈의 사회라고 하는 시대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에서 정보화까지 겪는데 4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가 40년 전에 농경사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부국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정보화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정보화의 기수가 됐죠. 그렇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성공했다. 산업화로 성공을 해서 건설과 자동차, 조선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모바일폰, 컴퓨터, IT 업계에 이 성공 신화를 잇고 다음에는 각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의 꿈의 총합이 21세기 후기 사회, 꿈의 사회에 선진국으로서 도약하는 데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사회라고 불리는 후기 정보화 사회는 인류가 처음으로 접하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대 로마 이집트 평균 수명이 25세였는데 1900년대까지 48세였던 평균 수명이 지금은 78세까지 갔죠. 줄기세포, 생명공학, 유전자 치료 등의 발달로 인해서 유엔은 인간 수명을 2030년에 130살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평균 수명이 1년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후기 정보화 사회는요, 국가의 힘이 약화됩니다. 현재 국가의 권력은 70%에 이르고 개인의 권력이 기업의 권력이 14%인데요. 이제는 기업의 힘이 70%까지 성장을 하고 개인의 권력이 현재 16%에서 2030년이 되면 83%까지 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기업의 90%가 1인 기업의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닥칠 앞으로의 사회는 화합과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죠? 20세기는 경쟁지성 시대였어요.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판매함으로써 부를 유지했던 시대입니다. 그게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식경제사회에서는, 꿈의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몇만 불씩 내야지 들었던 대학교 강의, 명강의들이 지금은 아시죠? 아이튠 U에 들어가면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MIT 대학이 2002년부터인가 자신들의 모든 강좌를 온라인에 오픈소스로 다 공개했어요. 1800개 강좌를 공개해서 1년에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강좌를 무료로 들어요. 옛날에는 그 몇만 원씩 내야지 들었던 고급 정보들을.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아이튠 U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여기 와서 이 정도 고개 끄덕이며 들으실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정보가 오픈이 되고 오픈소스가 확대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정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느냐, 어떠한 시너지를 만드느냐가 핵심 과제지 정보 자체는 더 이상 재산이나 자산이 되지 않는 시대예요. 따라서 나눔과 협동, 협력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사유국유가 아닌 공유가 강화되고요. 이제는 직장이 아닌 가치 창출 능력으로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제가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만인 CEO 시대입니다. UN 미래보고서 원투남 창조 측면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시다시피 이제 100살까지 갑니다. 40대 50대 은퇴하셔야 돼요. 살아온 만큼을 은퇴 이후로 살아야 돼요. 뭐 하고 사실 겁니까? 연금 받고 사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CEO가 되셔야 됩니다. 어떠한 분야에서든. 죽을 때 지방에다가 뭐라고 쓰죠? 벼슬이 없으면 학생 부군신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쨌든 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은 죽으면 CEO 부군신이에요. 죽을 때 다 사장이에요. 제가 한 얘기입니다. 제 책에. 말의 창조 능력과 꿈이 중요한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화합과 융합의 21세기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단일 단품 업종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화타, 명의가 진단하고 치료하고 약 주고 수술하고 다 했어요. 명의가, 그렇죠? 혼자서 눈빛만 봐도 알고.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의료기술만 해도 필름, 뭐 전기, 전자, 광학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진단, 치료, 수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단일 업종, 단일 기술, 단일 전문가들이 없어요.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시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합과 포용,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0세기 경쟁지대 사회에서는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 혼자 꿈을 이루고 의사, 변호사, 사장, 판검사 되고 사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CEO하고 밑에서는 공장 근로자가 돼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은퇴하면 되고 퇴직하면.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다 서로 가치를 창출하면 만들어낸 사회예요. 여러분, 화합과 융합을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북리슨하고 저하고 뭔가 화합해서 융합을 만들어낸다 칠 때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 대표님이 아유, 저희 회사에 오셔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바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사업이 융합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말고 내가 갈 데가 많은데 당신 말고 내가 부를 사람 많은데 이거는 이건 화합이 안 돼요. 그렇죠? 자, 화합과 융합의 시대에 뭐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제가 왜 감사에 미친 제 일기장을 보여줬는지 이제 아시겠죠? (20세기) 산업화 시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책도 나왔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자란다. 옛날에는 부모의 꿈은 자식의 성공이었어요. 자식 낳으면 그동안의 모든 꿈들은 이제 자식의 성공으로 가요.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 갖고 계시면 빨리 깨십시오. 이거 옛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하나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참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얼마나 재미있는 구절인지 몰라요. 창세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죠? 10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도행전에는 꿈꾸는 사람들이 노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의 때 후기 정보화 사회 100살까지 가는 사회에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항상 품고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아까 10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제가 성공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책 한 권 냈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오는 이유는 그래도 이 거친 광야 삶을 걸어 나가는 그 표대는 결국은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이 10년 남았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10년 후에 자신들의 꿈을 이룰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어떤 애는 의사로, 어떤 애는 교사로, 어떤 애는 화가로, 어떤 애는 공무원으로 자신들의 꿈을 이룰 그 10년의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10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학생들만 꿈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그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삘이 꽂혔어요. 스페인 여자에 반했든 매일같이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스페인 음악을 듣고 스페인 영화를 보고 스페인 TV를 보고 스페인 책을 읽으면 10년 있으면 제가 뭐가 돼 있겠습니까?
스페인 전문가가 돼 있겠죠.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 다니는 제 ROTC 동기인데 10년 전에 보드에 꽂혔어요. 보드. 매 겨울마다 보드 타러 갔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너 뭐 하냐? 자기가 만든 보드 동호회에 10주년 행사 와 있대요. 그 친구가 보드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몇 년 회장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드 동호회예요. 10년 됐어요. 보드의 환장. 걔는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한쪽에서는 보드 전문가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뭐에 필이 꽂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에 필이 꽂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일기장 보면 제가 뭐에 꽂혀 있었죠? 필이? 사업가. 대학교라 재수할 때도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업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의 꿈에 필이 꽂혀 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뭐가 돼 있었죠? 아버지는 목회자로 저는 CEO가 됐어요. 여러분, 꿈은 사람에게는 영광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역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한자는 남상이라는 글자입니다. 범람하다 할 때 남자고 이거는 글라스란 뜻입니다. 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잔이 넘친다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는 중국의 양쯔강, 지금은 장강이라고 부릅니다. 양쯔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강이 양쯔강입니다. 장강. 6,211km 달려서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강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이 강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서쪽 해발 5,000m의 티베트 고원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줄기에서 이 강이 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물줄기가 얼마나 작냐면 겨우 이 잔 하나를 채울 물줄기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시작. 자,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을. 저의 사업가의 꿈은 아주 보잘것없는 숫자로 시작을 합니다. 17살에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반드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요.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TV 나오고 책을 쓸 날이 올 줄로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KBS 수요기획에 출연을 하게 돼서 다다음 주 4월 21일 날 수요기획에 성공 CEO의 비밀로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KBS에 제가 나옵니다. 전 당연히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내가 회사를 만들면 내 광고 사진으로 써야지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광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엣지 있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광고판을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회사를 만들면 내 광고회사 CF 사진, 광고 사진을 찍어야지 하면서 썼던 사진입니다. 고1 때 사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모든 저희 회사에는 17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번호, 제 명함에도 1700이 들어있고 팩스 번호, 모든 번호, 핸드폰 번호, 제 영어 이름은 조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17살에 위대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일본보다도 부강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꿈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키우겠다는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떠한 장치를 심어 놓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장치를 숨어 놓고 그 장치를 향해서 평생 표대를 갖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위대한 꿈을 꾸시고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이야기를 듣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